안녕하세요. 전 세계에 계시는 영상 이민수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침구학에 관련된 그 대통령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매일같이 뭐 해적이나 얘기하고 뭐 파리 갖고 무슨 깨고락지 낚시하는 거나 얘기하고 그러니까 말이죠. 영상이민수기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뭐라 그럴까 속된 말로 해서 좀 격이 낮아지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뭐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고 또 뭐 침구술이라는 게 뭐 그렇지 뭐 맨날 하는 얘기라는 게 뭐 그렇지 뭐 뭔 할 얘기가 그렇게 있겠냐 그렇게 또 가볍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저 나름대로 그런 감회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뭐라 그럴까 격상하는 거라 그럴까 예, 프로그램을 조금 이제 격상하는 뜻에서 좋게 말씀드려서 뭐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대통령들, 한국의 대통령들 중에 이 침수라고 좀 이렇게 연관되는 그런 대통령들은 무슨 인연이 있나? 뭐 이런 거죠. 무슨 관련이 있겠나? 뭐 이런 것을 이제 저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생각하는 그런 거, 또 느낌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오늘은 좀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을 천천히 드리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한국말을 뭐 거의 안 하고 살다시피 이렇게 35년간 지내고 나니까 어떤 때는 이 한국 발음 하는데 이렇게 생각같이 쉽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단어 자체가 좀 이렇게 잘 구분이 안 될 때도 있고 또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한국말을 저렇게 피곤하게 하나 이제 그러실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 시청자 여러분들에 대해서 지금 눈치를 많이 봅니다. 왜냐면 이제 이게 30회를 이제 돌입을 하거든요. 곧 이제 30회를 돌입을 할 텐데 오늘이 29회인데 예, 그러니까 하나 모자라는 30회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하여튼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침술에 대한 얘기는 제가 앞에 프로그램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이 침술의 그 고난, 어려운 시절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시작됐다. 제가 그랬죠. 그 5.16 군사 구테타가 나가지고 최고회의, 국가 최고회의인가, 뭔 회의인가, 그거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한 것 중에는 이제 뭐 이런저런 것이 있는데, 의료 분야에 관계되는 일을 하신 분 중에서, 서양 의학을 이제 국민의학으로 하기 위해서, 국민진료의학으로 하기 위해서, 전통의학을 없애야 된다. 말살해야 된다. 그런 이제 개념을 세워가지고 그분이 서양 의학을 전공한 의사였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군에서 이렇게 군의관으로 있었겠죠. 군의관으로 오래 계시면서 이제 장군까지 이렇게 된 그런 분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자기 하는 거는 뭐 소신껏 잘 알아서 할 수도 있겠는데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살아라 죽여라 살려라 죽여라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성급하지 않았느냐. 역시 군발이 의사다 보니까 의사 군발이다 보니까 그 군발이 냄새가 나게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뭐 침구술 이 동양의학은 이제 싹 없어지는 걸로. 동양의학이 그럼 뭐가 동양의학이냐? 그때 당시 침구, 그러니까 이제 침사, 구사, 침뜸을 또 나눠놨어요. 그래서 침사, 구사.
그 다음에는 이제 한약업사,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약종상이라는 것도 있고, 이제 그렇게 있는 거를 다 이제 그 점점 없어지는 분야로다가 이렇게 이제 했다 그랬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침술 분야에서는 이제 없어졌죠. 이제 사단법인 대한친구사협회, 대한친구사협회라는 거는 지금 있는 그 협회는 그때 당시는 그 일본 시대 때 또 해방 후에 침을 놨던 분들,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의 자격증을 받았다. 뭐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해방 후에 받았다. 해방 후라는 게 뭐 45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48년에 정부가 수립됐고 1960년도에 이것이 이제 침구협회를 정리해야 되겠다. 정리해서 뭐 침술사, 침구사 종사하시는 분들을 뭐 그렇다고 해서 총으로 죽일 수도 없고 아무리 군사 독재라지만은 뭐 그렇게까지 할 뭐 그런 배짱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법인체를 하나 엮어서 협회 차원에서 그냥 남겨놓으면은 이제 그 양반들 늙으면 죽을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건 뭐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다. 후속 그 회원들은 또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육도 못 시키고 하면은 뭐 후대가 끊어지는 건데 그거 뭐 자연히 없어질 거 아니냐. 그건 서양의학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근대 사회 서양 유럽이나 이런 뭐 미국 뭐 이런 데 같이럼 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것도 뭐 외제 냄새 나고 뭐 뻔데 나는 거 아니냐. 또 서양의학에 또 좋은 점이 많이 있으니까. 서양의학의 좋은 점이라는 건 뭡니까? 이제 물리적인 개념이 많지요. 생물학적인 그런 개념이 많고 또 화학적인 생화학적인 그런 연구가 또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아주 역사에 인류 역사에 빛나는 공헌을 한 그런 의학 발전된 부분이라는 것이 이제 그 예방의학, 예방주사, 예방주사를 해서 백신을 이용해서 병을 예방하고 또 치료하는 그런 거 아주 발달했죠. 그 다음에 혈액을 분석해서 병을 진단하고 예방하고 또 치료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 거죠. 혈액을 분석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안 보이는 데가 어디냐? 뭐 몸속이 안 보이죠. 머릿속이란다든가 이 가슴속, 뱃속 뭐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뭐 안 보이죠. 그걸 뭐 톡톡 두드려 봐야 뭐 얼마나 알겠어요. 청진기로 이렇게 들여다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사실 소리 나면은 모르지만 소리 안 나면은 가만히 숨 마시고 조금 있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보통 이제 그런데 답답하죠. 근데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장비.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 검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초음파 검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것도 아니면은 그냥 속에다가 이렇게 카메라를 집어넣어 가지고 카메라를 쭉쭉쭉쭉쭉 줄을 끼워서 넣어 가지고 드립다 보자. 아니면은 뭐 드론을 넣든지 로봇을 넣든지 좌우단간에 들어가서 보자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내시경 검사, 뭐 검사가 많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뭡니까 레소난시아, 그 제 몸을 이렇게 쭉 단면도로 해가지고 세포 하나 하나를 좀 볼 수도 있겠거든. 하여튼 속에 안 보이는 걸 좀 궁금하니까 보자. 그런 각종 그 진료하는 그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하고 그것이 어마어마한 공헌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항생제, 세균 같은 게 들어왔는데 무슨 뭐 쌍화탕 먹고 그게 낫겠냐? 호박잎 갖다 덮고 바르고 그래가지고 그게 낫겠냐? 된장 갖다 붙이고 그 냄새도 고약한데 그거 뭐 잘 낫겠나 그거? 그러니까 이제 항생제. 박테리아를 죽여가지고 이제 병이 낫게 하는 뭐 그런 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발달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마이신,
항생제 이런 거 뭐 눈부시게 발달했다 이거예요. 또 공헌을 했고, 그 중에서 또 하나 빛나는 것이 뭐냐, 마취, 침마취 한다고 그러는데 그 침마취라는 게 어떤 때는 좀 되다가 어떤 때는 안 되다가, 환자가 좀 고통이 심하면은 또 안 듣다가, 고통이 좀 약하면은 듣는 것 같기도 하다가, 아니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찜찜해. 그런데 이 마취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 마취 의학, 네, 이것이 또 현대의학에서 또 어마어마하게 발달해 가지고 전 인류의 고통을 줄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또 어마어마한 발달이고, 뭐 현대의학에 발달한 게 뭐 좋은 게 무지무지 많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국민에게 현대의학을 보급을 하면은 진료도 더 확실하고 진찰도 확실하고 그렇다. 그 진찰이 이제 그렇게 해서 더 많이 확실하게 안 보이는 거를 뭐 뜬구름 잡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봉사 문고리 잡는 식으로다가 각 의사마다 딴소리 하는 말이지, 예? 뭐 그러는 한의학 그런 거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진을 딱 놓고, 예? 엑스레이도 딱 그림도 놓고, 그 다음에 반응 검사도 하고 조직 검사도 하고 배양 검사도 하고 해가지고 쫙 이렇게 보면은 누가 봐도 확실하지 않느냐. 그거 좋은 의학 아니냐. 그리고 이제 수술요법, 네. 다 이렇게 인체 해부를 해서 뼈가 망가진 거, 장이 망가진 거라든가 할 수 있는 거는 수술해서 몸속에 들어가 가지고 또 치료를 해보자. 그런 것이 또 어마어마하게 발달했죠. 그러니까 좋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학을 우리도 하자. 그러니까 너무 좋습니다, 사실. 그리고 약이란다든가 그런 것도 이제 일반화돼 가지고 규격화돼 가지고, 뭐 아스피린 한 알 먹으세요. 아스피린 하루에 2알 먹으세요. 몇 미리그램 먹으세요. 먹지 마세요. 뭐 이렇게 딱딱하니까 의사들이 처방을 내더라도 그게 어떤 일정한 기준이 있고, 또 그 약 단위가 정확하기 때문에 일률적이다. 그래서 뭐 들쑥날쑥한 그런 처방과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동등한 정도의 양질의 치료를 할 수 있다. 부족함이 없이 모든 사람들을 편안하게 과오가 없이 할 수 있다. 뭐 현대의학의 좋은 점이라는 건 너무너무 많죠. 그러니까 지금 한의사들은 진료 기제를 우리도 쓰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 한의학에서 진료한다는 게 뭐 얼굴 쳐다보고 환자가 말하는 거 듣고, 그 다음에 의사가 또 궁금하면 물어보고, 그 다음에 환자를 만져보고, 머리가 아파요? 그럼 머리를 만져보고, 예를 들어서. 그 머리 만져보면 뭘 알겠어요? 저는 뭐 환자 머리 아파요? 그럼 머리 만져보면 뭐 별로 뭐 모르겠더라고요. 뭐가 뭔지. 그냥 만지지도 않죠. 뭐 때문에 머리 잘 빗고 온 사람 머리 만집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래요. 그리고 맥을 짚어서 안다. 맥을 짚어서 안다 그러는데, 이름은 맥이라는 게 또 아주 희한해가지고, 한의사 뭐 10명 보러 맥을 짚어보라 그러면은 15가지 다 다른 맥을 얘기를 해요. 그럼 10명의 한의사가 진단을 했는데 15가지 진찰이 나온 거예요. 이거 지금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자가 머리가 더 아파지는 거라. 그 의사도 답답하죠, 지들도. 그렇다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뭐 환자 앞에서 그렇게 싸울 수도 없고, 환자한테 당신 맥은 이렇소, 맥은 이렇소, 뭐 천맥이 어떻고, 뭐 어쩌고 저쩌고, 관맥이 어떻고, 뭐 얘기해봐야 환자가 압니까? 이 의료업계의 얘기라는 게 다 해적용어라 그랬죠, 해적. 자기들만 좀 알지 다른 사람 몰라요. 예. 이 바다에서 제가 이제 엊그저께인가 뭐 바다 얘기 조금 했는데 아마 다른 분들은 이제 지루하셨을지도 몰라요. 아니 무슨 뭐 침술이 어떻고 떠드는데 무슨 뭐 바다가 맨날 나오고 아이고 그 멀미나네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는데,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 해적이라 이거요. 바다에서 쓰는 모든 물건의 이름은요, 그 물건이 땅에서 똑같이 쓰더라도 물건의 이름이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왜 틀리냐?
바닷사람만 알게끔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럼 땅에 있는 사람이 배에 올라오죠. 그러면은 이름을 몰라요. 배 안에 있는 물건들 이름을 몰라요. 땅에서 쓰던 이름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땅에서 있었던 사람이지 금방 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자기들만의 용어를 쓴다. 이게 전문 용어라는 겁니다. 좋게 말해서 전문 용어. 전문 용어라는 뜻은 다 해적판의 용어다 그 소리예요. 의사들도 그렇잖아요. 뭐 잔뜩 써놓은 거 이거 진단서하고 치료하는 거고 환자 기록카드 준 거니까 네, 가져가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다니. 읽으면 뭐래? 한글은 가나다라고 읽으면 되는데 무슨 말인지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의사들은 알아요. 지들은 한번 싹 이렇게 대각선으로 봐도 금방 알아요. 왜냐? 지네들만 아는 말로 다 그렇게 해놨다. 남들은 잘 모르게 그렇게 해놨다. 깝깝하게. 지네들이 말하면 모르게. 하여튼 간에 현대의학은 좋은 점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정부에서 국민을 위한 일반적인 진료 의술로서는 아주 편안하다, 편리한 의학이다. 또 치료하는 것에 있어서는 효과는 확실하다. 먹고 주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 나름대로 대중적인 의학으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오히려 정책을 수행하는 의학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가란티야 좋은 효율적인 효능이 많다. 이제 이래서 전 세계에서 이제 현대의학을 국민 보건의학으로 중요한 의학으로 그렇게 다 채택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나쁜 생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통의학이 그러면은 좋은 점은 없느냐? 그 의사로서 좀 연구해 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전통의학에 대해서 이 양반들이 총 가지고 정권을 잡다 보니까 이게 총이 이게 외제 아닙니까? 다 외국에서 만들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총 개발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제는 다 좋다. 그러셨는지 이 동양의학은 이거 다 쓸모가 없다. 네. 또 한국에서 있는 그런 정치 이런 거는 다 죽게 일해서 배만 고프지 다 필요 없다. 네.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튼 다 없애는 걸로 요렇게 딱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전통의학, 동양의학, 침술, 약종상, 한약업사 요런 거 시험 있는 거 이런 얄라구진 거는 이제 다 없애자. 그런 이제 개념으로 정책을 꾸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랬는데 그렇게 꾸려오다가 거기까지는 이제 좋아요. 좋게 생각하고 또 박정희 대통령이 또 국가를 위해서 참 결단력 있게 한 것도 있다. 그러니까 볼 점도 있으니까 또 우리가 좋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다 동양의학과 전래의학은 딱 그렇게 죽여놓고 침술해 봤을 때는 침구사 협회를 만들어 놓고 가르칠 수도 없고 후속 회원을 받을 수도 없다. 아니 어떤 단체가 협회가 생겼는데, 예를 들어서 꽃꽂이 협회가 하나 생겼어요. 사단법인 무궁화 꽃꽂이 협회 이런 게 생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꽃꽂이 협회 그거 동호인 협회 아닙니까? 동호인. 이거는 어떤 지식을 전문 지식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같은 취미가 가진 사람끼리 모인 그런 회의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사단법인, 비영리 단체, 동호인 모임이다 해가지고 그냥 무궁화 협회라고 우리는 합시다. 무궁화 꽃꽂이 협회 좋습니다. 해서가지고 너댓 명이 딱 모여가지고 우리 사단법인 만들어 합시다. 그러면 이 무궁화 꽃꽂이 협회가 교육을 시킬 수도 없다. 꽃꽂이 강의도 할 수가 없다. 회원도 더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30명이 모여가지고 찻집에서 차 마시는 모임 가지고 하면 되지. 무슨 협회라는 게 무슨 필요가 있고, 사단법인 그런 거 필요가 있어요? 법인 설립할 필요가 있어요? 다 후속 회원들이 또 들어오고 교육도 시키고 문화활동으로 이렇게 환경미화로
자연사랑, 꽃사랑으로 이렇게 하고 정서 취미로 이렇게 하는 취지를 살려서 그렇게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같이 협조를 하고 가담을 해서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생의 행복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도록 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것을 보급하고 후속 회원을 받는다 이겁니다. 세상에 어떤 축구협회, 어떤 운동 스포츠협회, 문화협회, 학술협회, 무슨 놈의 협회든지 간에 후속 회원을 받을 수가 없다. 자기네가 하는 활동을 보급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협회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뭐 또 있습니까? 그 댓글 댓글 다르세요. 그런 협회가 또 있다. 조언이 너는 모르는 게 많구나. 이런 협회도 있다. 이 협회도 아주 이거 고자 협회야. 후손을 볼 수가 없어. 그런 협회 있어. 올리시라니까요. 근데 이거는 보사부 산하에 대한민국 정부 부처 산하에 중앙에서 전국을 관장하는 하나의 전문 의료 협회다 이겁니다. 침구사 협회. 근데 어떻게 보급시킬 수가 없고 뭐 홍보를 한다? 홍보해서 뭐 하게요? 환자들 더 오라고요? 환자들 지금 많아서 뭐 지금 기운도 달리고 뭐 보기도 힘들고 환자 침널러 서 있으려면 다리도 후들후들 하시는데 홍보는 자꾸 해서 뭐 합니까 이제? 네. 장의사 공동묘지나 홍보하세요. 공동묘지나. 그러면 앞으로 몇 자리 보실 때라도 도움 받지 않겠습니까? 이게 있잖아요.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홍보해서 뭐예요? 지금 친구사 정의원 대선배님들, 저도 이제 좀 늙어가는 나이에 들었으니까 뭐 옛날에는 선생님, 뭐 원장님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뭐 선배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같이 늙어가니까. 안 그렇습니까? 선배님들 지금 홍보해서 뭐하냐고 사실. 소주나 한잔 더 하시지. 그래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부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는데 거기에 결혼식 서약서가 있는지 결혼신고서에 우리는 애기는 절대 안 가질 겁니다. 남들한테도 애기는 절대 갖지 말라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리겠습니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는 거 이거 남들한테는 절대 권장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을 한다는 사람하고는 인사도 안 하고 그 사람들하고는 상면을 안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걸 갖다가 매겨놓으면은 그 뭐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그 사람? 결혼을 하는 신부한테 정부에서 보사부에서 당신네들은 애기 못 납니다. 당신네 결혼하고 이거 끝나는 겁니다. 뭐 더 이상 없어요. 그리고 애기 못 낳고 이웃 사람이나 당신 친지들한테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애기 갖지 말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거 당신네들이 어떻게 연애해서 어떻게 사랑을 해서 어떻게 결혼까지 골인을 했는지 이렇게 행복한 결혼을 해서 주위 사람도 다 기쁘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댓글 올리고 뭐 SNS에 뭐 이런 거 뭐 뭡니까 그거 왓츠앱 이런 거 이메일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하면 처벌받아요.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거 진짜 이런 보사부 이런 정부 김정일이가 와서 안 말아먹더라도 이거 그냥 없애버려야지 이런 정부는요. 그러니까 그런 정부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정부가 있었다면 벌써 국민들이 다 일어나서 갈아버렸지. 그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을 갖다가 박정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뺏장 말른 군바리가 총 잡고 대통령 됐다 그래가지고 정권 잡았다 그래가지고 전통의학부터 샥 없애라. 가르치지도 못한다. 후속 회원도 못한다. 그거 뭐 알아보니까 뭐 사단법인 같은 거 협회 같은 거 만들어서 그 사람들 거기 들어가서 뭐 같이 묶어놔가지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
사단법인 뭐 친구사협회 그런 거 하나 하고 쳐버려.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이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 좋습니다. 그렇게 한 건 또 좋아요. 그때 무슨 결단력이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무슨 뭐 신인이 돼가지고 신기를 받아가지고 그랬다는 술 취한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신기를 누가 받았는데 그래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없앴다. 없앤 것도 없앤 대로 또 역사는 흘러가니까. 여기 스페인에 오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예수가 죽었어도 세상은 계속됐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 그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으로 섬기는 예수님 있잖아요. 성삼위 일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일체다. 이게 이제 기독교 아닙니까? 유태인들은 에이 멍청한 놈들 콜빈 놈들 헛소리하고 앉았네. 그렇게 뭐 벌어먹을 게 없어서 그런 걸 삼위일체라고 애들 영국 동화 속에서 나오는 얘기 같이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홀려가지고 그 불쌍한 사람들 말이야 뇌를 갖다가 어지럽게 해가지고 주머니나 빼먹어. 유태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유태인들이. 예,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욕먹는 것도 많죠. 사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하여튼 무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때 뭐 그냥 5.16 구테타 해가지고 뭐 여기저기 시끄럽고 그러니까 내가 뭐 정치한 사람도 아니고 정치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뭐 내가 옆에서 카밍해서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군대식으로 뭐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갖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다. 그럼 칩시다. 박정희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역사는 또 진행한다 이거. 역사의 수레는 또 수레바퀴는 돌아간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찌부덩거리겠죠. 예, 삐걱삐걱거리겠죠. 예? 하여튼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고 있는데 그 딸, 큰딸, 그 이름이 뭡니까? 퀴즈 대회 하겠습니다. 그 이름 아시는 분들은 댓글 올리세요. 5초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희의 큰딸 이름은 뭔가? 예. 성은 박씨입니다. 예, 힌트도 드려요. 예. 뭡니까? 박근혜. 예, 맞습니다. 박근혜. 예, 시간 지났어요. 댓글 이제 안 하셔도 돼. 저는 이 댓글 이런 노이로 저 걸려가지고요. 요즘 아주 제가 눈치 많이 봅니다. 주위 사람들한테. 조은이 너 그거 한다는데 말이야. 그 댓글도 그렇고 시원치 않고 그거 되겠나? 그 시간 쓰고 말이지. 나이 먹어가지고 좀 1시간이라도 더 쉬고 그러지. 그렇게 그걸 붙들고 하고 있냐고 혼자 앉아서. 그래요. 뭐 텔레비 좋아하고 뭐 이런 영상 이런 활동 좋아하는 사람은 뭐 다 그렇게 하고 있죠. 사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저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박근혜 이 딸, 이 아가씨가 여기 제가 보니까 누굽니까? 최태민인지 뭔지 하는 그 영감님하고 사랑에 빠졌다. 뭐 그건 또 좋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랬는데 이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또 목사라면서요. 조금 전에 기독교 얘기 한바탕 했는데 또 목사 얘기 하려니까 좀 그러네요. 저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따진다면 이제 뭐 당연히 기독교인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영감님이 이제 목사다 해가지고 이제 한 짓이 뭐냐? 박근혜는 박정희의 큰 딸이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목사고 그러니까 이 개발도상에서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이 구호사업이다. 구호사업. 그래서 봉사단체 이런 걸 자꾸 만들어가지고 사회봉사를 하고 사회활동을 해야 된다. 그것이 민심을 얻는 길이고 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좋은 종목이 뭐냐 하니까 의료사업이다. 의료사업. 예. 그래서 의료사업을 쭉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박근혜 이 아가씨는 또 이제 이쁘장하게 이제 맨날 그 원피스 잘 입죠. 원피스 쫙 하나 입고
뭐 소탈하게 검소하게 이렇게 착하게 이렇게 이제 딱 하고 다니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같이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때묻지 않은 사람 같이 돌아다니면서 찬조금 우리가 요새 뭐 그런 그 어려운 사람들 무료 치료 사업 이런 거 하는데 좀 형편이 괜찮으시면 좀 도와주시죠. 뭐 아니 도와주시면은 뭐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뭐 하여튼 뭐 외교적인 말은 잘 쓴다면서요. 했겠죠.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뭐 인사 받았는데 그렇게 인사 받았는데 그거 뭐 맨집에 넘어간다는 게 이 장사하는 사람들 치고 사업하는 사람들 치고 참 어렵습니다. 여기부터 말했지만은 산업공상이라는 옛날 말이 뭐 다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 사업을 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참 그거 매섭게 할 수가 없어요. 네. 누가 깎자 그러면 안 깎아줄 수도 없고 누가 돈 달라 그러면 권세 있는 사람이 달라 그러면 안 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박근혜의 아빠가 누굽니까? 아버지, 친아버지가 누굽니까? 총 잡고 나라 뒤집은 박정희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최태민 가라 얼마나 좋아요. 박근혜 뒤에 박정희라는 사람이 뚝 총 갖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뭐 명분이 좋지 않습니까? 자기는 목사고 하나님 사업하는 사람이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고 구제하는 사람이고 뭐 돈은 하나도 없다 그거죠. 그 돈은 하나도 없는데 지가 구제한다? 참 그래요. 그게 또 목사들의 문제예요. 신도들한테 얼빠진 신도들한테 그냥 마음 약한 신도들 그저 착한 신도들한테 그저 뭐 동화에 나오는 얘기 같은 걸 만들어서 하고 또 말 바꿔서 하고 장면 바꿔서 또 하고 하면서 뭐가 되면은 사실은 지가 하는 것처럼 그리고 누가 당신 말이야 당신이 하는 거야 왜 당신이 생색내고 그래 당신 그거 사기꾼 같은데 진짜 그렇게 하면 내가 했냐고 그게 다 하나님 이름으로 한 거지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돈을 내니까 이 최태민이는 영감님이 볼 때 이 영감이 봤을 때 그 의료 사업 그 권력 잡은 사람들 뒤에다가 놓고서 앞에 나서서 좋은 명분 걸어가지고 십자가 걸고 다니면서 이웃사랑 의료봉사 하니까 돈 있는 사람들 돈 뜯어내기 너무나 좋거든요. 그 돈이 싹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의료 사업, 봉사 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박근혜가 원장을 하는 새마음병원 여러분들 생각나세요? 새마음병원 마음이 새롭다 이거죠. 유경수 여사도 살아있을 때 새마음이 어쩌고 이런 얘기 한 거죠. 기억이 나는데 그 병원 이름이 새마음병원이에요. 그 아빠 박정희는 새마을 운동을 디립다 하는데 박근혜는 새마음병원의 원장을 해요. 그 새마음이라는 건 누가 만들어냈겠습니까? 이 최태민이가 만들어낸 거죠. 최태민이가. 이 사람 영혼이 어떻고 하나님 사랑이 어떻고 천국이 어떻고 마음이 어떻고 새마음이라는 게 누구 입에서 났겠어요? 최태민이 입에서 났겠죠. 하여튼 새마음병원이라는 것까지 이제 됐는데 종합병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무료 의료 진료 사업을 했을 때는 이제 그 한방을 주랬죠. 거기에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침수를 많이 했다 그래요. 왜 침수를 많이 했느냐? 침술이 그래도 돈이 안 들고 치료비가 안 들고 효과가 좋거든요. 또 빠르고. 그러니까 이제 친구사들 그때 당시 정회원인지 아니면 웬만한 자기 안면에 있는 친구사인지 데려다가 새마음병원 의료봉사대 거기다가 이제 침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박정희 지 아빠는 총 잡아가지고 침수를 딱 죽여놓고 수천 년 된 전통의학을 딱 죽여놓고 그 딸 장녀 박근혜는 그게 이제 필요하고 좋은 거다 해가지고 새마음병원을 열어가지고 의료봉사단 이렇게 해가지고 침수를 해요. 침수를.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양쪽을 우리가 존중해서 얘기를 한다면 전 국민은 이제 침을 못 맞아. 침구사 몇 명 있지만 뭐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코끼리 비스켓이지. 네. 그래야 침구사들의 일이 아주 터지고 국민들은 침을 맞으러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료봉사단 해가지고 거기서 침수를 합니다. 거기에 대장이 누구냐? 간판 스타는 박근혜. 뒤에서 이제 조정하는 두목은 누구냐? 최태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박근혜가 그거를 오랫동안 그걸 해먹었다 그거예요. 해먹었죠. 그래가지고 사업하는 사람한테 돈 뜯어가지고 의료사업 하네 어쩌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 단체를 뭐 또 말아먹어가지고 이제 없앨래니까 한의사회 생기고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그나마 또 다른 데로 또 이제 가지가 뻗어나니까 그 이제 재정이 없다 해가지고 돈은 다 어디다 말아먹었겠죠. 빼돌렸던지 그 누가 알아요. 그 돈 얘기를. 사람들 돈 얘기를 누가 압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쓱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박정희가 죽여놓은 의학을 박근혜가 지 돈 사람들한테 울고 먹는 그런 일로다가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랬는데 박정희가 이제 총 맞아서 죽었지 않습니까? 11.6 사태다. 우리는 그렇게 부르죠. 그 당시 박정희가 침구 의학 침수를 죽여놨을 때 제가 이제 들은 말로는 그때 당시 살아있던 이제 선배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 좀 많이 이제 알죠. 그분들한테 맨날 만나니까 종로가 그 아지트에서 만난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 맨날 만나면 이제 뭐 그때 말이야 5.16 구테타 그때 박정희가 그래가지고 국가 최고 회의에서 그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저떻게 했는데 뭐 그런 짓 하면은 뭐 총 맞지. 그런 얘기들을 막 해요. 근데 그때면은 어느 때냐 박정희에 대해서 뭐 밥 먹다가 뭐 요새 정치가 이상하고 말이야 마음에 안 들고 뭐 어쩌고 술 먹고 누가 한마디 큰 소리를 하면은 술 먹으면 소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열이 올라오니까 화라 그래요. 화기가 올라오니까 이제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흥분하면 목소리 막 커질 때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아 목소리 낮춰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네. 그때 당시는 뭐 정보부인가 그래요. 그 이문동 그거 산골짜기 있는 거 그거 그 외국어 대학인지 뭐 그 옆에 있는 거 있잖아요. 정보부인지 뭔지 거기서 이제 뭐 그런 거 다 또 단속하고 잡아간다 그래가 여기 누가 있는 줄 아느냐고 말이지. 사람들이 말도 크게 못하고 살았어요. 그때 이제 침구 업계에 이제 그 당시에 오래 계셨던 분들이 저런 짓 하면은 뭐 총 잡았다고 뭐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총 맞지. 응? 총 맞을 짓 하는 거 아닌가? 나라의 의수를 그렇게 하고 침구수를 그렇게 해놓고 민족 의수를 그렇게 해놓고 우리같이 침 넣는 사람들을 말이지. 응? 불법 의료인이라고 그렇게 하고 말이야. 침구사 협회는 가르치지도 못하게 후배도 못 만들게 이렇게 해놓는 이런 정치가 어디 있느냐. 저렇게 하면 총 맞는다. 누구한테 총 맞느냐? 조상신. 우리 민족의 조상신들이 그거 벌 내려서 총 맞게 한대요. 그래서 제가 참 이 양반들 참 희한한 논리네. 그렇게 제가 한동안 지낸 적이 있어요. 그 얼마 지나니까 그건 누굽니까? 유경수 여사. 그 유경수 박정희 부인이 그 뭐 세종 뭐 문화회관? 그 옛날에 시민회관이라고 그랬어요. 그거 광화문에 있는 거. 거기에서 뭐 8.15 기념식을 하다가 뭐 총 맞아서 돌아가셨다면요. 죽었지 않습니까? 그 죽은 사람한테 이제 존댓말을 써야죠.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또 지나니까 아니 뭐 한의사들 나오고 뭐 나오고 잔뜩 하지 않았습니까? 친구사들 뭐 깜빵에 집어넣고 벌금 매기고 말이죠. 아 이렇게들 하고. 그러니까 또 이 친구, 제야 친구사가 아니에요 이거. 친구인들이 아이고 저거 마누라 총 맞아서 먼저 보냈는데 저러다가는 지도 총 맞지. 아 노인네들이 소주 한 잔 먹으면은 술집에서 술집도 아니죠. 그거 간이 음식점. 그런 데서 이제 얘기를 슬슬 합니다. 이제 자기도 이제 기분이 안 좋다 그거죠. 네. 정책에 반대한다 그 소리죠. 나쁘다 그 소리죠. 그러더니 제가 공수부대에서 이제 나왔을 때 79년도네요. 이제 거기서부터 제가 기억이 잘 나네요. 79년도 그 총 맞지 않았습니까? 네. 그 뭐 중앙정보부장한테 총 맞았다든가 뭐 하여튼 누구 총이든 간에 하여튼 그렇게 됐고 무슨 뜻이냐? 박정희가 이 민족의학을 죽여가지고 뭐 의사들 그때 당시 뭐 몇만 명 됐겠습니까? 한 2만 명? 3만 명 됐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업권을 보호하고 또 서양의학, 근대의학, 현대의학을 보급하는 걸로 보급해서 이제 나라의 의료의 그 기반으로 잡는다. 그런 좋은 취지도 있고 그렇게 했지만 하여튼 박정희가 침술에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그거 이름을 지울 수가 없는 짓을 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아무도 침술을 해먹지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고 하는 마당에 최태민이라는 작자가 영감태기가 나서가지고 박근혜라는 참 철모르는 뭘 알아요 박근혜가 청와대 안에서 그냥 지 아빠 뭐 총 가진 거 총 가진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굽실대는지 모르고 지 아빠가 뭐 하늘에서 내린 진짜 신인가 해가지고 지멋대로 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세상 물정 모르는 통밥도 모르는 총 가진 아빠밖에 모르는 그런 여자를 갖다가 어떻게 저떻게 해가지고 그 사연은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거기 많이 있습니다. 네. 저는 뭐 그런 그 썬데이 서울에 나오는 것 같은 얘기는 전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침수를 하는 봉사단, 또 병원, 새마음 병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돈 걷었다 이거예요. 환자한테 뭐 돈 몇 푼 받는 거 갖고는 뭐 그게 양이 찹니까? 매일 일해서 따박따박 돈 받고 그런 거 갖고는 뭐 사실 돈이 쌓이질 않죠. 뭉탱이 돈을 턱턱 엉뚱한 데서 막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최태민이가 이제 그런 짓을 했다 이겁니다. 그게 이제 요즘에 그 박근혜 탄핵되면서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그러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이것이 의료계하고는 무슨 사연이고 인연이냐 연관이 있느냐 하는 거는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 업계에 평생 몸담고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서 이렇게 듣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오늘날 이제 나이도 이제 먹어가고 하면서 아 그게 가닥이 그렇게 됐구나 잘못됐다 이제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우리 동료 또 선배님들한테 또 옛날 얘기도 할 겸 회고도 할 겸 또 우리 후배님들한테는 뭐 이런 분위기도 전에 있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이제 들으시면서 각자 어떤 그 건설적인 차원에서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박정희가 이제 딱 총 맞고 이제 죽었다 이렇게 되니까 아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사람이 또 연속극의 또 새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전두환 씨. 전두환 씨는 제가 이제 조금 관심이 있었어요. 왜냐니까 제가 이제 대학을 마치고 ROTC 장교로 이제 군에 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군에 갔는데 이제 공수부대 차출 갔다 그랬잖아요. 얼굴이 깡패같이 생겨서
잡혀가는 거라고 제 동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공수부대에 뭐 잡혀갔습니다. 뭐 거기도 사람들 일하는 데니까 뭐 열심히 하면 되겠지. 열심히 하다 못하면 뭐 쫓겨나겠지. 그러면 뭐 끝난 거 아니야? 내가 뭐 군대에서 말뚝박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뭐 부담 없이 체력 단련이나 하고 운동이나 하자. 그런 식으로 이제 마음 먹고 이제 갔습니다. 가니까 공수부대에서 뭐라 그러냐? ROTC 장교, 일반 대학교 출신의 장교로서는 두 번째 저희가 들어오는 거래요, 공수부대에. 그러면 왜 공수부대에 ROTC 장교들을 데려오느냐? 이런 특수부대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이 공수부대 아저씨들이 뭐 발차기 하고 뭐 옆차기 뭐 두드려 부시기 뭐 이런 거 아주 잘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 머리로 뭐 계획을 하고 연구를 하고 뭐 이런 것은 잘 못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한대요. 그 지휘관들께서. 지휘관이라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대위 이상을 치는데 보통은 이제 중령 이상을 치죠. 그래서 이제 그 중령 이상이면 이제 대대장급이에요. 대대장님들 그 위상에서 뭐 이런데 부대 분위기도 좀 바꿀 겸 여기다가 ROTC 장교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 좀 섞어 놓으면은 분위기도 좀 부드럽게 되고 뭐 연구하고 뭐 이런 계획 짜고 이런 거 조금 좀 잘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연습을 한 사람들이니까 대학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ROTC 장교들을 공수부대에다 넣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ROTC 15기 그렇죠. 그러니까 제 선배 14기부터 이제 공수부대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뭐 들어갔습니다. 가니까 뭐 전입교육인가 뭐 그런 걸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일어난 일들을 제가 얘기하면 또 재미난데 재미난 얘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무슨 말이 나느냐 하니까 저희가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그 해든가 그 다음 해든가 그러니까 80년도인가 정확히 제가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공수부대 생긴 지가 15년 됐대요. 15년 됐는데 15년 동안에 공수부대의 그 발자취 역사책을 하나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지휘관들께서 생각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돌았는데 그 일을 이 ROTC 장교들 신빙으로 대학교 갓 나온 신빙 쏘이들 말이지 이 사람들한테 조금 일을 맡겨보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이제 얘기가 돌았다 그래요. 그 신빙 뭐 소위 뭐 제가 신빙 소위 아닙니까? 뭐 어쨌든 학교는 뭐 갓 나왔고 왜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한번 연구해봐라 이런 얘기가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명령으로 이렇게 명령지로 하달된 건 아니고 그런 이제 지침이 이제 내려왔다 그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나름대로 이제 그 관심 가지고 이제 자료를 수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료라는 게 뭐 옛날에 발간한 그런 거 공수부대 그런 뭐 서적같이 잡지책같이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옛날에 기록된 그 작전, 그 교육 그런 그 일지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제일 좋은 거는 뭐 15년 된 얘기를 하는데 이거 사람들이 다 있다 이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수부대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처음 어떻게 생겼느냐? 대전에서 공수단으로 생겼다고 그래요. 공수단. 단이라는 거는 이제 연대 규모를 얘기하는 거죠. 공병단 뭐 이런 식으로 전투단 뭐 이런 단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연대 규모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령이 이제 대장을 하죠. 단장을 합니다. 단장을. 그래서 특전단이라는 거를 대전에다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북한에서 자꾸 간첩들이 내려오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1, 2, 4군 부대인지 뭐 몇 번 부대인지 하여튼 그게 특수부대라고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도 특수부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박정희 씨가 이제 뭐 총잡고 군인 출신이니까 뭐 그런 거 뭐 빨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하는 일이니까. 주특기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야 이거 빨리 어떻게 좀 해보자 해가지고 우리도 말이야 간첩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러니까 뭐 특전단이라고 뭐 우선 조그맣게라도 한번 해보자고 이름이라도 걸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단장으로 또 보는 게 전두환 씨, 전두환 대령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전두환 대령이 이제 대전에 가서 특전단을 이제 창설한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쭉 훈련을 하다가 자꾸 이제 서울에 간첩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 밤에 왔다 낮에 왔다 이렇게 하니까 야, 그 특전단 그거 뭐 훈련 좀 됐냐? 이제 서울로 끌고 와라. 서울 근처에다 놔가지고 도시, 도해지, 수도 방어, 수도 서울을 경비하고 방어하는데 뭐 우선 급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로 옮기면서 대전에서 올라올 때 공수여단, 제1공수여단 첫 번째 생겼으니까 제1공수여단 이렇게. 근데 그 북한에는 그 짝수로 번호가 나간다는 뭐 그런 말도 들었어요. 부대가 248 뭐 어쩌고 10 뭐 24 뭐 그렇게 124 뭐 이렇게 짝수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홀수로. 예. 그래서 1공수 제일 먼저 생겼다 해가지고 김포에 가 있어라. 그 이제 김포에다가 비행장 옆에다가 거기 뭐 비행장 경호도 해야 되고 높은 사람들 많이 댕기지 않습니까 공항에. 그리고 거기서 이제 청와대도 가깝고 그 뭐 행주대교인지 뭔지 그쪽만 건너면은 청와대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연세대학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하여튼 그래가지고 1공수여단이 생겼다. 뭐 그래요. 근데 이 전두환 씨가 그렇게 해가지고 뭐 용맹하게 1공수여단으로 이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대령이 아니고 별을 달았겠죠. 여단장이니까. 여단장은 이제 원스타 규모 아닙니까? 여단. 그러니까 이제 장군으로 이제 승진을 하셔가지고 여단장으로 해서 부임을 이제 해서 1공수여단, 1공수 특전여단. 뭐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이름이 길수록 뭐 잘하는 건지 저것도 이름이 깁니다. 그래가지고 부대 이름으로 뭐 몇 번 뭐 부대 이렇게 써 있죠. 그걸 이제 제가 뭐 모르는 건 아니죠. 잘 알죠. 제가 모른다 할 수가 없죠. 오늘 제가 한 가지 또 고백을 해야 되는데 뭐 자꾸 이런 개인 신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뭐 불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이 프로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전두환 씨가 여단장을 이제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면서 이제 뭐 3공수 또 5공수 우리는 홀수로 나간다 그랬죠. 그렇게 이제 공수부대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뭐 서울만 뭐 그러면은 뭐 게릴라전, 특수전에서 뭐 북한에 특수군이 내려오면은 서울만 뭐 방어하냐? 뭐 인천도 방어해야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인천 가까운 뭐 부천 뭐 어쩌고 어디 동네에다가 뭐 삼공수는 이제 거여동 그쪽에 뭐 김포만 다냐? 서울이면 뭐 서울도 이쪽 저쪽 해야지. 그래가지고 동쪽에는 거여동 3공수 뭐 그 다음에 5공수 뭐 7공수 9공수 11공수 13공수 디립다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공수부대 만들고 여단장을 장군을 딱 다르니까 이 부대에서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장군은 군인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 장군이 왜 군인이 아니냐? 미국에서는 장군이 똥 빼 나오면 장군도 안 된다 그러는데 군인이 똥 빼 나와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군인인데 왜 아니냐?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또 알아보니까 장군은 행정관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장군은 군대 군사 행정을 보는 사람이지, 작전하고 그저 책상머리에서 지도 넣고 그림 그려놓고 뭐 맨날 이런 거 하는 거지, 야전을 뛰어다니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다. 교육을 이렇게 시키고 저렇게 시키고 계획을 하고 이런 거 하는 거지, 뭐 교육장에 가서 칠판 넣고 뭐 이거 지휘봉 들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다. 장군은 그렇대요. 그런가 보다. 저야 뭐 쏘이 아니 쏘이. 그러니까 뭘 알겠어요, 사실. 그냥 듣는 대로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장군으로 떡 있어서 공수부대를 이제 대전에서 한 경험도 있고, 서울에 일공수로 딱 이제 올라와가지고 특전 여단이다 딱 해가지고 이제 뭐 별 달고 말이죠. 이렇게 있으니까 뭔가 좀 잘하고 싶은 의욕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별나게 특별 메뉴를 생각을 했다는 거가 뭐냐. 침술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 특수부대는 북한에 가가지고, 우리도 북한에 가서 평양에 가서 그때 뭐 김일성이 뭐 김정일이 또 누가 됐든지 간에 또 가서 잠못자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목 자르기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북한에 가면은 어떡하냐, 배 아프면은 설사하면은 뭐 그거 다 허사 아니냐, 밥 먹고 체하면은 체해가지고 숨도 못 쉬고 땀 빌빌 흘리고 있으면은 허사 아니냐, 발 삐어가지고 발목이 탱탱 부어갖고 부러져 있는데 그거 뭐 어떻게 그게 뭐가 되겠냐 등등, 이 양반이 이제 특수부대를 운영을 하면서 그런 걸 많이 이제 상상도 하고 연구도 하셨겠죠. 그래가지고는 특수부대에 꼭 필요한 것이 뭐냐 하니까, 무엇보다도 그 특수부대 요원들의 건강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거다. 건강을 보살필 수 있는, 아무도 없는 적지역에 들어가서 약국을 가겠어요, 뭐 응급실을 가겠어요, 거기서 병원을 가겠어요, 뭐 담당 의사한테 가겠어요, 거기서 상상해 보세요. 갈 데가 없죠. 배가 아파도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침수를 해야 된다. 이 사람들을 침수를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전두환 씨가. 그러니까 이제 공수부대에 있는 사람은, 아니 공수부대는 말이야 뛰고 차고 부시고 박치기 하고 술상 뒤집어 엎고 뭐 이런 거 하는 부대인데, 아니 무슨 갑자기 가만히 앉아서 뭐 침 요렇게 해가지고 침 얌전하게 이렇게 침 넣고 뭐 이런 걸 하라 그래. 이거 뭐 여단장님이 이거 이상하네. 저 양반 뭐 가라 여단장인가 봐. 공수부대 여단장 저런 사람이 왔어? 부대원들은 이제 이런다 이거야. 뭐 이상한 거 하라 그러잖아요. 이상한 게 이제 침술이죠. 근데 공수부대는 이제 대대가 있고, 이제 대대 밑에는 중대가 있습니다. 지역대가 있고 중대가 있죠. 오늘날은 이건 뭐 언론에서 뭐 맨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군사 어떤 그 보안 사항이라기보다는 일반 상식이다. 저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대가 있고 이제 거기 지역대가 있고, 지역대 안에 팀이 있습니다. 그 중대라고 얘기해요. 왜 중대냐? 그 대위가 팀장을 하거든요. 그 대위가 있는데 뭐 소대라 그러겠습니까? 뭐 반소대라 그러겠습니까? 반중대라 그러겠습니까? 중대장, 대위 계급이 하나 딱 있는데 그 중대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장 근무 보직으로 치고 다 그렇게 이제 행정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인사 처리할 때. 거기까지는 뭐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사관들. 그 팀에는 10명의 하사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5개 주특기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의무, 폭파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무 주특기에는 이제 2명의 하사관이 있죠. 사수조수, 이렇게. 제가 이제 이런 거 좀 알죠. 왜냐면 제가 공수부대 나왔댔지 않습니까? 공수부대 그러면 다른 사람은 골병부대 그래요. 골병부대라는 말도 맞습니다. 골병부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침수를 배우는 거예요. 군대 그 위생만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더 해가지고 공수부대에서는 침수를 또 배워야 된다.
의무화사관들이 이제 침수를 배우죠. 그거를 가르치는 거를 또 전두환 씨가 아주 특별 메뉴라 그래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그냥 가르친 그런 게 아니고 침술 교육대다 아주 탁 만들어가지고요. 거기다가 현판도 딱 달고 침술 교육대 그 안으로 복도에서 일줄로 쫙 써가지고 쫙쫙쫙 발맞춰서 들어가고 끝나고 나면 쫙쫙쫙 발맞춰서 또 부대로 돌아오고 그럽니다. 침술 교육대라는 게 있어요. 그 여단 안에 이제 침술 교육대를 만들어놨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군대에서 이 금지된 박정희가 금지시켜놓은 거 아니에요 이거. 여태까지 다 금지됐고 세상에서는 이거 불법이고 오히려 불법 의료행위 의료사범이고 영창 가고 벌금 내고 이러는데 어떻게 군대에서 말이야 이거 국방부 이거 나라 정부 조직에서 이거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어떻게 이걸 가르친다는 거야? 어떻게 가르치기로 했지? 그 이제 상사들 이제 나이 많은 상사들이 있어요. 공수부대 평생 있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김상사,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요? 얘기 좀 해보쇼. 이제 이렇죠. 그 상사들한테 반말 찍찍 할 수 없어요. 소위가 24살 먹어가지고, 사람이 인간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없죠. 뭐 반말하고 욕짓거리만 한다고 상대방이 뭐 잘 따라줍니까?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래요. 저는 하사관들한테, 그 병들한테 전 반말 욕짓거리 한 적이 없어요. 그 대신 이제 상관들한테 대든 적은 있죠. 그 제가 아주 그냥 처세가 그냥 개판이죠, 제가. 하여튼 그건 뭐 제 개인 사정이고. 그 얘기를 살살 들어보는 거예요. PX에 가서 얘기 좀 합시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뭐 꽁치 통조림 하나, 그 다음에 막걸리 한 병 해가지고 막걸리에다가 이제 꽁치 통조림 딱 따가지고, 이거 드세요. 요즘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우리 김상사 없으면은 뭐 부대 되는 게 없어요. 이래가면서, 나 요즘 그거 궁금한데, 그거 지침이 하나 떨어진 게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대충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 뭐 아닌 게 없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군에 와가지고 뭘 알아?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침술 교육이 시작된 거예요? 왜 이거 시작했대요 도대체? 이제 이러니까 이 양반들이 이제 막걸리 한 잔에다가 통조림, 꽁치 통조림 안주가 딱 들어가니까 이제 속이 딱 이제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말을 해. 무슨 말을 하냐 하니까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지금까지도 참 그 진짜까 가짜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뉴스냐 가짜 뉴스냐 이거죠. 저 자신이 그렇게 이제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뭐냐 하니까 그때 침술 교육이 시작될 때 부대원들이 지금 조소희님 같은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게 된 거는 이 전두환 씨가 굉장히 침술에 대해서 잘 알아요. 어떻게 그러면 군인이 침술을 잘 아냐?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질문을 하는데 그 까닭인 즉슨 그 아버지, 전두환 씨의 아버지께서 시골의 침쟁이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도 아리송한 참 전두환 씨한테 한번 직접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데 그 뭐 개인 사정이라 그러면 제가 뭐 알 필요도 없고 사실 그렇습니다. 알든 모르든 역사의 바퀴는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그렇게 자료가 수집이 됐어요, 저한테는. 전두환 씨의 아버지가 돌팔이 침쟁이였다. 그래서 전두환 씨가 어려서부터 침 놓고, 침 맞고 좋아지고, 발 삔 거, 배 아픈 거, 체한 거, 머리 아픈 거, 열 나는 거 등등 아주 빨리 속효하게 잘 낫는 거, 돈도 안 들고, 약도 안 들고, 그런 거를 많이 보고 컸다,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특수부대를 운영하는 마당에서 필요한 것이 의무하사관에 뭐 맹장 수술하고 붕대 감고
뭐 다리 부러진 사람 뭐 묶어가지고 예? 침대에다가 들고 뛰어다니는 거 그런 게 아니고 침술이다 해가지고 장군 아닙니까? 장군의 소신, 행정관의 소신을 가지고 이거는 이 부대에 필요한 교육이다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을 하고 나니까 뭐 군대에서 명령이 나면은 뭐 예? 군대 말로 까라면 까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교육이 됐다 이거죠. 교육을 잘 하고 있는데 육군본부에서 1년에 한 번씩 교육 검열을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특수부대고 그러니까 이제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육군본부에서도 관심이 많겠죠. 그래가지고 교육시키는 거를 쭉 보는데 여기는 무슨 침술교육 같은 걸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육군본부에서는 이건 육군본부 교육 규정에 없는 그런 교육을 전두환 장군 말이야 당신 왜 이런 교육을 시키느냐. 또 어떤 한의사나 뭐 그쪽 업계에서 모르죠. 또 뭔 일 했는지. 그때는 제가 볼 때는 뭐 한의사 업계도 그렇게 뭐 시원찮은 뭐 그런 초기 단계나 아직 시작이 안 된 뭐 그런 단계로 제가 인식이 되는데 뭐 그런 데서 찔러서 그런 건 아닐 것이고 와이러 주고 뭐 어떻게 한 건 아닐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단순히 그저 육군본부 그 특수부대에서 제외 바깥에 있는 그런 장군들하고 특수부대 안에 있는 장군, 지금 전두환 장군이지 않습니까? 혼자 있지 않습니까? 하고 어떤 대립되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전두환 씨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침술교육에 대해서 이제 하자를 이제 걸은 거죠. 근데 제가 또 얘기를 들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전두환 씨를 갖다가 아주 친하게 이렇게 가깝게 지냈다고 그래요. 말하자면은 후배로서 이렇게 조금 잘 이렇게 좋게 봐주는 이런 신의를 가지고 믿음을 좀 주는 자기 마음을 좀 주는 이런 관계 그렇게 지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육군본부에서는 그런 걸가 그랬다면 이제 개인적으로 시기 질투도 있고 또 뭐 박정희가 그렇게 뭐 친애하는 전두환 장군이라 그러는데 박정희가 금지시킨 거를 전두환이 네가 왜 하느냐? 그걸 또 고자질하는 의미도 있겠고 하여튼 그런저런 분위기가 있었지 않았느냐. 저는 이제 이렇게 상상, 요즘 말로 하면 그래 합리적인 상상을 제가 이제 해봅니다. 어찌됐든 공수부대에서는 침수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 다음부터 대대로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거죠. 일공수에서 그렇게 육군본부는 당신네들은 당신 일 하시오. 내가 뭐 특전 여단장으로서 장군으로서 이렇게 하는데 내 병력 내 마음대로 가르쳐서 내가 쓰겠다는데 무슨 말이 많소. 당신 뭐 특수부대가 뭔지 알긴 알아? 당신 뭐 평양 올라가려면 올라갈 거야 당신? 잠 잡고 있어. 이제 이렇게 전두환 씨 스타일에 뭐 박정희 스타일도 조금 들어가 있지 않겠어요? 뭐 기분 나쁘면 재떨이부터 던지면서 야 이 새끼야 뭐 그랬다는 말도 있고 제가 이제 이런 말 저런 말 듣는 거는 뭔 소리냐면은 그 청와대 안에 그 일개 그 뭡니까 일개 그 지역대 병력 정도 대개 대대병력 정도 되게는 그 공수부대 요원들이 그 내부 경비라 해가지고 경호를 하고 있어요 그 안에.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거기 어느 날에는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옵니다. 뭐 이러이러하니까 청와대 뭐 그 부대 이름이 있습니다. 몇 번, 예, 대대 뭐 병력 차출 몇 명 이렇게 옵니다. 그럼 제가 한 번은 아주 제일 그 우수한 하사관들을 쫙 뽑았어요. 몇 명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청와대 가서 근무해라. 했어요. 그랬더니 대대장님이 저를 딱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거 인원들을 갖다가 이렇게 뽑아놨냐고. 그래서 아니요. 저가 생각할 때는 청와대 대통령 근무하시는데 뭐
경호 나가는 부대니까 최고의 요원으로, 정예 요원으로 뽑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뭐 단순히 얘기했죠. 그러니까 제가 머리가 나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느냐. 그러냐고. 수고했다고. 이렇게 돼서 이제 대회는 끝났는데, 나오니까, 그 참모님 되시는 분들, 뭐 소령급세요. 저는 쏘이고, 소령급들. 네. 이런 분들이 저한테, 주소희, 그걸 갖다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나? 답답한 사람이네? 고지식하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잘못됐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러면은 대대에 전투력이 약해지지 않나? 그럼 대대 전투력 측정할 때는 우리 대대가 성적이 떨어지지 않나? 그럼 대대장 평가가 나빠진다 그거야. 그러면은 청와대 보내는 요원들은 그러면 뭐 아주 후진 요원으로, 고문관 요원으로 보내야 됩니까? 하여튼 뭐 모르겠어요. 그런 거 저런 거가 제 적성에 맞질 않아요. 그 스타일이라는 게, 그 생각하고 일을 진행하는 스타일이 저하고는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팀장이 너무나 좋았어요. 중대장 있으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부팀장이죠. 이 붙자 붙은 사람 원래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부팀장.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공수부대에서는 교육을 계속 침술 교육을 시킨다. 대한민국에서 침술 교육을 정부 차원에서 봉급 줘가면서 시키는 데는 국방부밖에 없다. 친구사 협회에서도 아무 교육도 안 시킨다. 학원이다, 학회네, 뭐네 이런 거는 다 불법이다. 거기서 뭐 침 놓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는 의료사범이다. 의료범죄다. 그겁니다. 근데 국방부에서는 멀쩡한 대한민국의 사나이들을 데려다가 봉급 줘가면서 밥 먹이고 옷 주고 하면서 침술 교육을 시킨다. 몇 년씩이나. 중사되고, 하사가 들어와서 중사되고, 하사관 학교 나오면은 바로 와서 그 의무 하사관에 배우는 걸 배워요. 그 다음에 침술 교육을 받아요. 그겁니다. 그 다음에 자대에 배치돼 가지고 이제 중사되고, 또 교육받고, 또 상사되고, 거기서 제대할 때까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겠죠. 지금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다음부터 모르니까. 저는 뭐 83년도부터 이제 모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겠나. 그렇게 하는 유일한, 나라에서 봉급 줘가면서 공부 가르치는, 침술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우리나라 특전사다. 좋습니다. 근데 일공수 여단에 전두환 씨가 여단장이었다고 그랬죠. 그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나니까 전두환 씨가 이제 또 총 잡았지 않습니까? 또 총 잡아가지고 뭐 어떻게 저떻게 해가지고, 너네 공수는 뭐 어쩌고 공수부대, 야 너네가 말이야 나하고는 말이지 젊어서부터 같이 땀 흘리고 같이 낙하산 타고 같이 무장구보하고 말이야 그랬는데, 지금 나라가 이렇고 내가 이렇게 코너에 몰려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나? 특전사가 뭐야? 의리에 죽고 사는 거 아니야?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공수부대, 일공수 너네들은 나하고는 뭐 피를 나눈 사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일공수 너네들 말이야, 내 요즘 심기가 안 좋은데 나 좀 어떻게 도와줘라. 그래가지고 또 딱 총 들고 뭐 12.12 사태라나 무슨 사태라나 또 해가지고 어떻게 저떻게 해서 전두환 씨가 또 대통령이 됐다. 근데 전두환 씨가 여단장을 해서 침술 교육을 가르치고 맨날 할 때에 문재인,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문재인. 문재인이라는 병사가 일공수 부대에, 일공수 여단에 들어왔다. 그래서 문재인이라는 이
병사를 진짜 쫄병이죠. 쫄병, 이병. 작대기 하나 달고 들어왔겠죠. 이 문재인이라는 병사를 1공수여단의 3대대에 배속을 했다. 네. 1공수 3대대. 제가 오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미리 말씀드린 것은, 제가 1공수여단의 3대대에 있었습니다. 3대대. 3대대라는 건 요만한 조그만 건물 막사 하나예요. 그게 대대예요. 대대. 대대 막사. 그러니까 뭐 그 안에 이제 1층, 2층, 지상층에서 1층, 2층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부대 집합, 그러면 뭐 집합 해가지고 뭐 후두둑 나가서 그 앞에 조그만 연병장에서 모이면 뭐 이렇게 보면 다 알죠. 공수부대는 대대라 그래도 뭐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문재인 씨가 거기서 사병으로 근무를 했다. 문재인 씨가 그러면 뭐 공수부대 요원이냐, 특수부대 요원이냐, 뭐냐, 아니냐. 예, 원래 이 공수부대는, 이 병은 이 팀 편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팀 편주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자리가 모자랐을 때, 그럴 때는 거기에 이제 중원병력으로 들어갈 수는 있죠. 그러나 고정적으로 병의 계급을 가지고 그 팀에 들어가지는 않죠. 그러니까 보통 병들은 뭐냐면 행정적인 일을 많이 봐요. 행정지원. 그러니까 뭐 서류 쓰고, A4 용지 쓰고, 예, A4 용지를 많이 쓰죠. 뭐 작전 지시, 교육 지시, 뭔지 작업 지시, 뭔 지시, 중식, 추진, 지시, 전부 그렇게 A4 용지에 써가지고 그게 나갑니다. 그럼 문재인 씨가 뭐 A4 용지라면서요, 별명이. 그러니까 그 A4 용지라는 걸 제가 봤을 때, 이 문재인 씨는 3대대에서, 1공수 3대대에서 저하고 같은 막사에서 같이 먹고 자면서 A4 용지를 디립다 만지고 살았다. 그러니까 이 양반의 A4 용지에 대해서는 아주 자신 딱 있는 사람이죠. 네. 숙달된 사람이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전 지시니 뭐니, 그거, 네? 작전과에서 그거 쓸 때, 대대 작전과에서 쓸 때, 작전과 밑에 있어요. 1층에. 그 조그만 막사지만 그 중앙 통로가 있습니다. 중앙 통로 보면은 그 밑에 통로 바로 옆에 계단이 있는데, 올라가는 계단, 거기 옆에 조그만 방이 있어요. 그게 작전과예요, 작전과. 거기서 뭐 하냐? 오늘 몇 중대는 뭐 어디 가서 작업을 하고, 오늘 전 부대 요원은 나머지는 태권도를 한다, 뭐 어쩌고. 이런 거 뭐 맨날 만드는 거. 시간 계획하고, 이제 작업, 교육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각 중대에 이제 지역대에 다 이제 배부를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침술 교육을 시켜라. 침술 측정이 있다. 뭐 등등등. 교장은 어디고, 교관은 누구고, 뭐 이런 거 써가지고 맨날 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30여 년이 지나가지고 이 문재인 사병, 문재인 이 병사가 대통령이 됐다. 이거 참, 네? 박정희 장군이 대통령이 됐다. 그 다음에 전두환 장군이 대통령이 됐다. 그럼 뭐 장군만 대통령 되는 나라냐? 총 잡고. 문재인이는 총 안 잡고 요즘에 들어보니까 빨갱이들 앞장 세워가지고 대통령 됐다. 이 공수부대 나온 사람이 빨갱이들 앞장 세워서 대통령 됐다. 이거 뭐 나라 다 말아먹은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말아먹은 꼴이 그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공수부대에 그 이제 나팔을 붑니다. 따다다다단따리 다따리 다따따 이렇게 불면은 이제 하루 일과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후 5시면은 그 나팔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은 공수부대 그 요원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공수단의 교육은 말짱토로 뭐 그렇게 부릅니다. 제가 야 참
그 말이 그 씨가 된 것 같아요. 공수단의 교육은 말짱 도루묵이 돼가지고 문재인 씨가 그 증인 아닙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멸공했다가 그 다음에는 뭐 충성했다가 그 다음에는 단결 뭐 이렇게 구호도 몇 개 바뀌어가는데 문재인 씨를 보면은 이거는 뭐 이거 뭐 뭡니까 이거 친공산주의자? 친공?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문재인 씨도 이 공수부대에서 침술 교육을 시키는 데는 어차피 자기가 알게 모르게 일을 몇 년간 했다 그거죠. 그러면 모른다 할 수 있어요? 모른다 할 수 없죠. 그러면 전두환 씨가 대통령 됐던 시절에 왜 전두환 씨는 친구 제도를 못 만들었겠습니까? 왜? 그 사람은 공수부대에서 육군본부의 장군들이 뭐라고 압력 넣는데도 자기가 소신껏 침술교육을 군에서 실시한 사람 아닙니까? 거기다 심었고 제가 한미합동 팀스피리트 그거 몇 번 했는데 하고 나니까 그 노스캐롤라이나 미국에서 포트 블락이라는 그 공수부대 기지에서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그때 저한테 초대장이 날라왔어요. 무슨 초대장이 날라왔느냐? 이 얘기를 하면 좀 길어지니까 좀 뺄까요? 뺍시다. 그건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 뺍시다. 그래가지고 전두환 씨가 그걸 제대로 못 만들었다. 박정희는 이걸 죽였다. 죽여놓은 다음에 박근혜는 최태민이라는 사람을 뒤에다 두고 원님으로 두고 내님으로 두고 의료 봉사단을 만들어 가지고 침수를 시행을 하면서 돈을 걷어들였다. 이거 진짜 총 맞을 짓이죠 사실. 조상님들이 보면 이것도 총 맞을 짓이에요 이거 사실. 그러니까 총 맞았는지 탄핵을 맞았는지 자우튼 탄은 같은 탄이잖아요. 총탄이든지 탄핵이든지 뭐 그 탄자는 같지 않습니까? 하여튼 어찌됐든 안 좋은 일이 지금 생겼다. 그것을 전에 나이 많은 선배님들은 소주만 먹으면은 그냥 농담같이 뱉었다. 총 맞을 짓 한다. 전두환 씨는 자기가 공수부대 이걸 침수를 만들었는데도 아무 말도 없이 그때 삼촌교육대를 때문에 삼청동에 있는 삼촌교육대에 잡혀갈까봐 아무도 말을 못했는지 자기도 바빴었는지 침술에 대해서 이거를 확립을 못했다. 마무리를 못 줬다. 그럼 자기들이 병사한테 빠따 젖어가면서 나라에서는 봉급 줘가면서 밤낮으로 가르치는 침술이 이 의무하사관들은 그럼 나와서 뭐냐. 5년씩 7년씩 의무하사관만 하다가 배운 게 그건데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간호원을 하겠어요? 간호보조사를 하겠어요? 침술 배워가지고 군에서 맨날 그거 했는데 찜통 갖고 다니면서 나와가지고는 이거 하니까 의료범죄로 벌금 내고 영창 갔다? 이거는 지휘관으로서 말이죠. 자기도 민간인 되고 전두환 씨도 민간인 되고 하사관들도 민간인 돼서 오늘이 다 민간인들로서 사회에서 사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 자기가 책임이 없다? 전두환 씨, 당신 책임 없어요? 책임이 있죠. 적어도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 된다. 그러면 자기 의견이라도 내고 그때 그렇게 돼서 열심히 해서 고맙다. 이게 사회에서는 이렇게 부닥치는 일로 됐는데 어떻게 한번 힘을 합쳐서 풀어봅시다. 개인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쪽으로 연구를 해봅시다. 이렇게 나와야죠. 딱 문재인 씨 공수부대 나왔다고요? 자기가 공수부대 나왔다는 거는 자랑하고 다닌다면서요. 상 받았다고. 전두환 여단장한테 상 받았다고. 정병주 사령관한테 상 받았다고. 이제 전두환 씨하고 정병주 씨 얘기하려면 또 얘기가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또 그만두고. 그렇게 해서 문재인 씨도 잘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거를 해결을 못하느냐. 의료업계에서 반발하니까 해결 못한다? 그러면은 북한에서는 뭐 핵이 있으니까 뭐 우리
생각하는 대로 뭐 못한다? 외교를 못한다? 미국하고 같이 못 지낸다? 예. 또 국내에서는 의사들이 한의사들이 따따붙다 하고 하니까 침술 난 모른다? 요즘에 청와대에다가 국민청원 해가지고 침구사 제도를 부활하시오. 침구사 시험을 실시하라. 제도를 실시하라. 이런 청원이 쭉 들어가는 모양인데 청와대에서는 무슨 말을 하는지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은 문재인 씨, 이 양반 공수부대? 진짜 같이 공수부대에 나온 사람으로서 말이죠. 이거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창피스럽고. 예? 제가 1공수 3대대 문재인 씨하고 같은 막사에서 먹고 자고, 예? 같이들 기합받고 무장구복 같이 뛰고 태권도 교육 같이 하고 같이 빨개 벗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아셨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옛날 일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회하고 군대하고는 구분을 해야죠. 그렇지만 우리 옛 전후의 그런 정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서로 우리가 반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반말하자는 건 아니에요. 다만 침술 문제가 지금 국민청원으로 청와대에 들어가고 있다니까 문재인 씨 당신은 여기에서 사실 지혜롭게 또 양심 고백을 해야 된다. 그것을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된다. 못한다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조상신들이 어쩐다 그랬잖아요. 친구업계 그 선배님들이 그냥 연약한 선배님들 침통 하나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누가 어쩐데 좀 손 좀 봐주세요. 그러면 밥 먹다 말고 식당 아줌마 손목 시리다 해가지고 침 이렇게 놔주고 소주 한 잔 더 얻어먹고 그런 말이지. 소박하고 참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그런 침쟁이 선배님들 그분들이 말씀하시듯이 총 맞는 일 챙긴다. 그걸 바라는 건 아니죠. 누가 그걸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민심은 현심이라고 여태까지 박정희 때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 침술 업계의 일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전두환 씨로 연결돼가지고 특전사에서 교육이 돼서 문재인 씨가 거기에서 훈련을 받고 근무를 하고 그 양반이 또 대통령까지 이렇게 어차피 된 마당에 지금 국민청원이 청와대에 들어가고 있다. 그럼 문재인 씨가 이거 나 몰라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대통령을 떠나서 침구사를 떠나서 우리 다 인간이에요. 인간이고 국민입니다. 국민이 더 소중할지도 몰라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럼 국가적으로 국가에서 이거를 건설적으로 합리적으로 해결을 못한다 그러면은 당신네들이 그 군대에서 했던 일 그것도 업보가 된다. 업보가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다. 죽기 전에 심판이 있고 죽고 나면은 또 심판이 있다. 하여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침술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사장됐고 박정희에 의해서 그렇게 의해서 유기됐습니다. 예. 박근혜에 의해서 최태민에 의해서 최태민이 정치 일선에 누굽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쓱 빠져가지고 아주 간사스런 요사스러운 목사 최태민이가 침술업계를 또 그렇게 죽여놓은 거를 또 싹 이용해가지고 사람들 돈 뜯어먹는 일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전두환 씨가 대통령 딱 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장군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군대에서 크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까지 됐는데도 입 싹 닫고 모르는 걸로 자기 아버지가 침쟁이였었다고 나이 많은 고참 상사들이 저한테 그렇게 전해줬습니다. 얘기로. 그래서 한 것 같다고. 거기서 문재인 씨가 1공수 3대대 저도 1공수 3대대 출신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고문관으로 저는 나왔어요. 저는 뭐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씨가 이번에 대통령을 하고 이런 중차대한 한국 의료 역사에 아주 중차대한 건에 대해서 국민청원을 지금 받고 있고, 이것이 나아가서는 전 세계 의료계에 참 혁신적인, 참 좋은 그런 소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는데, 현명하게 지혜롭게 만인을 위해서 좋은 정책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